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줄에 이제 신뢰도가, 국민의 어떤 신뢰도가 올 시대가 중에서 최하위였다라고 밑에서 두 번째가 됐고요. 평균보다도 못하고요. 평균이 54%인데 27%니까 평균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제 2015년 이제 국민의식조사위원회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라는 게 이제 다 이야기하는 결론입니다. 근데 왜 사법권의 독립을 열심히 해줬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났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그러면요, 이 페이지에 다시 11페이지에 그 앞에 보면요, 사법권의 그 세 번째 문단쯤에 보게 되면요, 종래 일반적으로 중심 부분이에요. 종래 일반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의 내용은 이제 법원의 독립, 또 법관의 인적 독립, 신분 보장이죠. 그 다음에 법관의 물적 독립, 재판을 자유롭게 독립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거라고 교과서에 쓰여져 있고. 근데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을 해서 이 내용이 하는 게 뭐냐면은 법원은 건드리지 말자. 법원과 법관은 건드리지 말자가 요지예요.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건드리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독립해 있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재판할 것이다. 건드리지만 않으면 된다. 얘네들 신성시해주자. 그럼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버려 둔 거죠. 전까지. 모든 이론이 다 됐어요. 그래서 사법권의 문제가 뜨면은요, 항상 얘기가 둘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 사법권의 독립을 덜 보장했으니까 문제다라고 하면서 더 보장하자. 그러니까 사법권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하자. 신성시하지 않는 쪽에 어떤 제한이 나오는 경우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현실을 보자. 판사들 하는 거 보면은 정관예우하고 유전무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 결국 사법 농단까지 갈 정도다. 이 사람들 똑똑한 머리가 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법원에 대해서 재갈을 좀 물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개혁이 두 종류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종류 방향.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단순히 사법권의 독립 개념을 소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기만 하면 될 것이냐, 아니면 책임진다고 그러면 또 이들을 책임진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책임 추궁을 누가 할 것이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책임 추궁한다고 누가 달겨드냐면은 뭐 가령 검찰이 달겨든다 그러지, 또 내지는 행정부가 달려들기, 입법부가 달겨들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법부가 말 그대로 권력자에 예속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법권 독립의 문제, 사법권 제도 개혁의 문제에 관해서는 양쪽의 면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정서할 수 있는, 정돈할 수 있는 그 중간 자리가 뭐냐, 그걸 어떻게 찾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좀 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사법권 독립이 뭐냐, 도대체 본질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던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12페이지 보게 되면 본질을 저는 어떻게 봤냐면 독립의 의미가 뭐냐라고 해서, 사법권 독립의 그 사전적 의미가 적극적인 부분도 있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논의는 소극적인 부분에서 건드리지 말라는 쪽만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고 독립의 의미라는 건 누구부터 건드리지 않는 건 내가 뭘 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13페이지에 나오는 제목이 독립의 주체가 뭐냐라는 거죠. 주체가 뭐냐. 사법권이 독립이니까 사법권 행사하는 기관 주체인데, 그럼 사법권의 관점에서 볼 때 법원이 주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법관이 주체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법권 행사하는 기관은 개개 재판부들이에요. 재판부들이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에 독립할 때 법원의 개념은 어디까지 보냐면요, 그냥 관청으로서 법원도 보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해는 사법행정권도 법원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이 좀 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체를 분명히 하자. 사법권을 행사하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법권 독립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14페이지에요. 그리고는 사법권 독립의 대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결국은 사법권이 보호되어야 되지. 그 옆에 이제 맨 밑줄을 봅시다. 보장 대상은 사법권이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게 사법권과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사법행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독임제관청으로서 행사하는 그 사법행정권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사법권과 사법행정권이 과연 요즘에 제대로 구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다음 보는 게 이제 독립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사법권 행사를 독립한다, 그걸 적적 의미에서 한다는 건 뭐냐라는 거는 그 재판기관들이 어떻게 자율적이고 그다음에 스스로 그 독립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독립이 뭐냐라는 질문에서 적적인 의미가 뭐냐는 건 제가 거기 설명을 해놨어요. 독립의 내용 두 번째 문단입니다. 헌법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입법권, 행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이 모두 국민한테 나오는 거고요. 따라서 모든 권력이 국민한테 위임받고 수권받은 거다라는 거죠. 이때 권력 분립에서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이나 행정이나 이런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에 대해서 직접 책임진다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게 제가 볼 때 스스로 자율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독립의 의미는 자신의 권력 행사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자 국민에 대해서 내가 직접 책임질 테니까 니들은 건드리지 마라 라는 의미가 이제 적극적인 의미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독립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의 독립에서는 국가기관을 어떻게 해서 조직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권한 행사의 문제, 그러니까 조직에서의 독립이 있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뭘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권한 행사에서의 그 독립이 있다면 뭘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간단해서 조직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사법행정권이 지금 다 행사하고 있어요. 대법원장이 다 조직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거 사법행정권을 하는 이 모든 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뭘 구분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핵심이 심판 대상을 결정하는 업무는 누가 어느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담당할 것인가 문제는 이건 사법권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갖다 국회에서 어느 사건 처리해, 행정부에서 어느 사건 처리해, 행정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사법권 침해라고요. 심판대 내가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담당할 것인지 그걸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판단을 어떤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그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입법적으로다가 원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을 정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판단은 법원이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입법부나 다른 행정이 못한다는 게 이제 핵심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독립의 개념에 관해서 이제 제가 조직에 관해서는 최소한도 사건 배당 그다음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에 관해서는 조직에 관해서는 사법권의 어떤 독자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제가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역시 이제 제가 이제 할 얘기가 많고 헌법에도 많이 쓰여 있어요. 절차라든지 뭐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 뭐 등등 또 공개 재판 등이 쓰여져 있는 거 그런 거는 다 관두고요. 재판에 관해서 하나 이제 얘기한다면 역시 심판 대상에 관한 사건 배당이 역시 사법권의 어떤 본질적 내용이다 이렇게 봤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사법권 적극적 내용이 뭔지에 관해서 17페이지 요약 부분 보겠습니다. 요약 부분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사법권 행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보듯이 국민 전체에 대한 공정성을 의미하고요. 독립 이념의 본질이 무책임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에 이바지하게 한 헌법적 가치이고요. 사법권 독립은 스스로 존속하는 무책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점에서 사법권 독립은 법관들을 신성시해서 법관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데 혁신을 둘 수만은 없고요. 그것은 비현실적인 구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인간의 모성에 따라 누구나 이해관계에 따라 법관에게 미치고자 하는 속성을 부인할 수 없고요. 그 속성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사법권의 독립을 법관 자체의 독립성, 숭고한 양심에 맡겨두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요.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은 소극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구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관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구조 내진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재판기관이 두려워할 대상, 책임질 대상이 옆에 있는 행정부나 대법원장이나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 전체라는 점을 제도화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제가 적극적인 관점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것은 다 이제 그 종전 이론과 저희 이론이 이제 어떤 것들이 다른지 이제 설명한 거니까 아까 이제 조금 설명한 거하고 대충 이제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21페이지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이제 최근 사법개혁 관련되는 논의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법행정회의 제도고 하나는 특별재판소 제도인데요. 잠깐만 한번 바로 끝낼게요. 사법행정회의 제도에서 그 제도의 취지를 어떻게 그쪽에서 설명했냐면요. 그 동그라미 취지의 세 번째 거 볼게요. 사법행정. 위에서 본 사법행정의 중앙집권화로 인한 왜 중앙집권화냐면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독점하고 있어요. 중에서는 우려의 해소와 사법행정의 수평화, 사법행정권의 지방분산 등을 위해서 수평하고 사법행정을 지방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급 법원의 수평적 사법행정 의사결정 방안으로다가 특히 판사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의결기관화해서 활성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요지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은 사법행정권을 개념을 그대로 현재와 같이 두고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정권 행사한다.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 중에 한 내용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런 안건을 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은 뒤에 봅시다. 22페이지에 개선안에 보면은 개선안에 이안이 있어요. 이안이 판사회를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총괄기구로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안이 나와요. 각급 법원 주요 사법행정 개선안의 그 반가로 이안이에요. 사법행정 사무에 관해 판사회가 의결권을 갖도록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안이 좋다라고 이제 제안했는데 검토해 보면은 제가 볼 때 줄침 부분은 내용상 바람직해요. 의결기구는 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러나 이 개선안은 법관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 속한다는 종래 이론에 그대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법관의 사무분담 사건배당이 사법행정권에 속한다는 걸 전제로 한 뒤에 판사회가 그것에 대해 의결권을 가진다는 법률 개정을 하게 되면 그 입법 자체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침해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도민정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침해한다고 위헌이라는 위헌성 논란이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제한된 거는 좀 허접하게 된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것을 주장하는 사법권 독립 개념이냐면은 사법분담과 사건분담은 원래 사법권이에요. 사법행정권이 아니고 사법권에 속하니까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처음부터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각 법원의 법관들이 자치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친다면 뭐냐 하면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이쪽 그 사건 배당이나 이쪽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법원조직법에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재판부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특별영장재판 담당 법관을 갖다 임명하고 특별재판부에 관해서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검토 부분을 보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 부분이요. 특별재판부 제도는 이거는 말 그대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정한 재판부를 구성하여 처리한다는 건데 그것을 그 문단 뒤에 입법적으로 결정하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입법권으로 사법 절차를 규율할 수 있으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입법권 행사는 헌법적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데에서는 이룰 수 없는 헌법적 한계 속에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입법에 관한 사항이 사법권에 관한 것인지 사법행정권에 관한 입법인지 여하에 따라서 사법권 독립 침해 여부의 위헌성 판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특별재판부 제도가 특히 이제 사건 분담과 사건 배당에 관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양승태 문제는 특별재판부라는 어떤 특정 재판부에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그 사건 배당이 사법권인지 사법행정권인지 분류에 따라서 특별재판부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에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만일에 그 사법행정권이라고 본다면은 입법보다 가능할 거예요. 지금도 이제 사법행정권 하듯이요. 그러나 반면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반면에 사건부담 사건배당이 사법권에 속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야기 되면은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는 각 법원의 어떤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행정부나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 경우 이제 재판부가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해서 이걸 추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리저리 봐도 위헌성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위험한 게 뭐냐면요. 긴급명령이 법률과 똑같거든요. 긴급명령으로 다 특별재판부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건 처리하라 그러면요. 다 죽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제 국회가 저기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뭐 이 정도로 다 해가지고 끝내는 게 제가 볼 때는 벌써 20분이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황 교수님 시간 지키시기 위해서 거의 20분 조금 더 1, 2분은 더 빠르게 마치신 것 같아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어떤 그런 삼권 분립에 대한 그런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런 독립의 주체 또 독립의 내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황 교수님 얘기를 해주셨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법개혁 추진단의 그런 사법행정회의 또 우리 황 교수님이 제안한 사법평의가 제대로 의미를 이렇게 발휘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 기조발제를 좀 간단하게 정리